자, 개정세법 강의 네 번째 시간이죠. 교과서는 126페이지의 7번입니다. 자, R&D 비용인데요. R&D 비용은 자체가 있고 위탁이 있어요. 남한테 맡기는 게 있는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R&D는 위탁으로 한 R&D 비용이 세액공제가 되고요. 서비스랑 관련된 R&D는 자체만 되는데, 그죠? 이번에 추가된 건 위탁 공동 R&D라고 그래서, 그렇죠?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는 위탁에서 공동으로 R&D 하는 것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추가됐네요. 8번 안 할게요. 배제되는 순보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인력개발비죠. 연구인력인데 인력을 개발하는 범위에 뭐뭐 나오네. 오른쪽에 산업수요 맞춤형 이런 데를 해서 이런 운영비용, 훈련수당 등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위탁을 하는 뭐 R&D 기관의 범위가 좀 명확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이 원래는 11대 분야 173개 기술인데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아무래도 자꾸 먹고 살 거, 먹거리라고 부르는데 제가 미래 먹거리들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넘어가시고요. 130페이지 14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여러분 한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 3%, 7%거든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부터 투자된 거는 2%, 5%, 10%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대기업은 1%로 떨어지는데 중견과 중소기업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바뀌어요. 2020년에는 대기업부터 다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대기업은 똑같은데 중견과 중소기업은 계속 올라간 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시설은 2021년 적용기한이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시설 설비도 약간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투자세액 공제는 전부 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방법이 없죠. 이게 조특법 25조에 보면 6개 투자세액 공제가 있죠. 그 투자세액 공제 대상은 매년 바뀌니까 항상 보셔서 하시고요. 오른쪽에 15번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도 조특법 25조 6개 중에 하나인데 대상이 일부가 또 약간 추가된 게 있고 삭제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유출, 해외자원 개발시설 두 가지는 삭제가 됐고요. 안 되고요. 적용기한도 또 2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나머지들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다 못 읽으니까 보시고요. 20번 봅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입니다. 자꾸 말하지만 이게 재고용이라고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건 뭐냐면 소득세랑 다른 건 이건 경력 단절 여성을 쓰면 인건비에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1년에 10%를 3년에 주기 때문에 30%라고 써있죠. 왼쪽 맨 밑에 줄에. 근데 이게 똑같아요.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2019년까지는 내가 옛날에 그만둔 기업에 다시 들어갔을 때라 재고용인데 이번 2020년부터는 뭐예요? 내가 옛날에 그만둔 기업과 동일한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취업이에요. 취업. 재고용이 아니라니까. 재취업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취업이에요. 취업. 그죠? 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애도 중분류의 동종업종에 들어가면 취업을 하면 이 사람들을 뽑은 사람이 1년에 인건비의 10%씩 3년간 30%를 공제해줘요. 그리고요. 얘기했죠. 왜 그만뒀어요가 옛날에는 임신, 출산, 육아인데 지금은 결혼과 자녀 교육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거니까 이거 무지하게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3년이에요. 올해 10%, 내년 10%니까 3년 인건비의 30% 세액공제면 큰 거잖아요. 절대로 조심하세요. 작년까지 들어온 사람 안 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하는 분이에요. 다시요. 134의 적용시기에 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이 글쎄 원문을 보셔도 돼요. 조특법 부칙에 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왜 이런 에러가 났는지
미안하면 그죠? 제가 만든 건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이건 하는 거래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청년이다 이제 됐고요. 22번 보면 중소기업의 월급이 늘어나면 직전 3년 월급의 평균보다 늘어나면 되는데 그 평균이 3.6을 3.8로 간 겁니다. 3.8이다. 3.8이다. 뭐 의미 별로 없는데 23번 이제 진짜 중요한 놈이에요. 23번은 고용증대세제 공제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았다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이 청년이 늘어났습니까? 청년이 아닌 사람이 늘어났습니까에 따라 공제되거든요.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135페이지 왼쪽에 나오는 요 박스 10초 빨리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 수도권이면 청년 등을 뽑으시면 1,100만 원, 청년이 아닌 분들이 뽑았다고 자꾸 늘어나면 700만 원이죠. 대기업은 400, 청년에는 안 되고 중견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2019년에 그렇죠? 사람이 이제 늘었어요. 자, 봐요. 청년이 느는 건 20명이고 청년 외 가는 건 30명이에요. 그럼 전 5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원수는 어떻게 뽑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1월, 2월부터 쭉 해서 12달에 청년수를 더하고, 그쵸? 청년수를 더하고, 이거를 12달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평균 청년이에요. 요 수가 전년도보다 늘은 게 2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뽑았다가 아니죠. 그죠? 뽑았다. 1월 말 청년수, 2월 말 청년수, 12달 청년수를 더해서 요게 늘었고요. 자, 그러면 요 전체로 말하면 이제 전체 근로자 수가 는 거가 50이에요. 52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상시 근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시 근로자가 늘었고 청년도 늘었고 청년에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오히려 청년이 60명이 늘고 여기는 10명이 줄어서 5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러면 이게 늘면 이 청년은 는 거에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리고요, 중요한 건 또 뭐야? 요게 올해 공제가 되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3년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뽑으면 중소기업이 1,100이다 그러면 1,100을 받으면 3,300을 빼준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이건. 거의 사람 연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이 대기업이라면 2년치만 해주고, 대기업은 2년치만 해주고, 중소중견은 3년치를 다 이렇게 빼줘요. 근데 문제가 올해 이렇게 사람이 이제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는데 혹시 그죠? 잘 보세요. 전년도에는 말이죠.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막 뽑아갖고 하고 내년에 그냥 다 잘라버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봐요. 2018년에 사람이 300명인데, 그렇죠? 2019년에는 자 350명이에요. 근데 2020년에는 여러분 330명이야.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2019년에 전기 대비 사람이 늘어서 세액공제를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이 줄어들면 앞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못 받고 이렇게 받았던 세금도 추징을 당해.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사람이 줄었다는 거 잘 보시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는 2019인데 이 연도로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줄었고요. 세액공제를 받기 전년도를 기준으로 말하면 사람이 늘었죠. 그죠? 근데 현행법은 세액공제를 받는 전년도랑 비교해서 사람이 줄면 얻어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줄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바꿔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은 연도에 이 사람들보다 줄어들면 추징이다로 법이 바뀌고 바로 소급 적용이 돼서 이거 2019년부터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1년치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17년에 270명이었는데 2018년에 30명이 돼서 2018년에 세액공제를 받았다. 근데 2019년에 그죠? 이게 잘 보세요. 310일 수도 있고 290일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이게 290이면 줄었죠. 이러면 공제도 안 되고 추징당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늘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을 가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을 청년과 청년 이외로 갈랐기 때문에 이게요 보아요 10명이 는 것 같지만 청년은요 그죠 6명이 줄었고요 일반 사람이 그죠 16명이 늘었다. 이러면 전체로는 10명 늘었죠. 그러나 청년은 줄었죠. 이럴 때도 추징이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은 아셨어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2019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2017년 대비 사람이 늘어서 세액공제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셨어요. 근데 2019년에 그죠? 사람이 늘거나 줄었을 때 추징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제가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하나 띄워놓을 건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136, 137, 890 장장 한 7페이지에 걸쳐 사례가 있어요. 이걸 여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한다만 먼저 보세요. 다시요. 2017년 대비 2018년에 사람이 늘어서 우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 근데 그때 청년이 몇 명이고 청년회가 몇 명이 늘어서 얼마를 받았다. 근데 올해 2019년에 그죠? 청년이 얼마고 청년회가 얼마라 사람이 줄었다 또는 전체적으로 상시근로자 늘었는데 청년은 줄었다 이러면 추징이 나와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건 강의에도 한 2시간은 강의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띄워놓을게요. 사이버로. 다만 급한 관계로 이건 소급 적용이에요. 2019년이니까 고용증대세액공제 2018년에 받으신 분 절대로 이 사례 보셔서 나는 여기에 몇 번에 해당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설명해 드리면 나머지 강의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제가 이걸 건드리면. 이해는 하셨죠? 그죠? 요게 법이 바뀌어서 2018년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올해가 2018년 대비 줄면 추징이고 늘었다 그래도 청년이 감소될 수 있으면 추징이다라는 거 해당되는 걸 보시고 공식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 하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저는 모르겠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다만 알아놓으셔서 보세요. 나중에 또 사이버로 올려놓을게요. 다음 24번 보세요. 자,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요건입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1,000이나 70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을 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그냥 동일한 내용이 적용기간이 1년이 늘으셨고요. 그다음에 고용 증가되면 사회보험료 한 계산 공식이 좀 바뀐 거니까 놔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8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 감면이 있는데 폐지됐으니까 세액 감면 중에 유일하게 요놈이 폐지됐어요. 감면이 20몇 개 있거든요. 요놈 하나가 폐지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감면이다. 이건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31번 위기지역에 창업을 하시면 이건 어마무시하게 감면해 드립니다. 그렇죠? 위기지역이 저 밑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군사 나오네요. 울산, 동구, 목포 이런 데다 창업하면 감면율이 그냥 거의 100% 감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고요. 32번은 보지 마세요. 시행령에 있던 걸 법에 올렸다라는 얘기라 중요하지 않고요. 33번 맞춤형 교육비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 18은 이번에 종료됐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세액공제 중에 요놈이 없어진 겁니다. 2020년에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도 그냥 금액이 좀 바뀌고 조금 기간이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연장된 것들이고 36번은 신설 감면이 하나 신설돼서 그러니까 아까 행정 뭐 복합도시 하나가 감면이 없어지고 요 감면이 나오네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 한번 읽어보셔서 요 감면이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해당되시는 분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건 오른쪽에 시행시기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2020년 1월 신고니까 요놈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항상 법을 읽으실 때 이런 뭐 시행시기, 적용시기를 보면서 2020년 1월 1일 신고분 이게 소급 적용이죠.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요게 소급 적용이었고요. 아까 기부금도 소급 적용이었고 몇 개 있었죠? 나중에는 그냥 쭉 읽다가 뭐 소급 적용되는 것들만 이렇게 티크마크 쳐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네요. 요것도 소급 적용이고 37번 금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여러분 이거 종료됩니다. 이거 종료됐습니다. 종료.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가 종료됐어요. 종료. 이 세액공제도 없어지셨고요. 최저한세를 좀 뭐해서 뭐 이게 뭐 100% 감면 기간은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고요. 50% 감면 기간은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보셔서 특별없고 41번은 중요합니다. 41번은 원래가 세액공제는요. 올해 공제를 못 받으면 5년간 이월돼요. 5년간 이월되는데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일부가 7년이 있는데 7년 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까도 했었죠. 여러분.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사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거를 못 받으면 이거는 설립 시 5년까지는 7년간 이월되는 거 있고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뭐 이익이 안 나서 못 받으면 이게 10년간 이월이 돼요.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그죠? 신성장하고요, 그죠? 원천기술이라는 게 있죠? 신성장 동료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이놈은요, 이건 10년간 이월돼요. 요게 바뀐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원래는 다 5년인데 일반 기업이 그렇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이 10년. 그러니까 이건 그냥 R&D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과 원천기술 이놈은 10년간 이월돼서 혜택을 좀 주기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자,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득세 법인세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4가지 세목이 남았습니다. 되셨죠? 메인세법은 끝났는데 또 안 들으실라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가세 들으셔야 되고요. 상속세에서 어마무시한 놈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는 게 기왕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대충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는 뭐 세무회계사무소 이쪽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라서 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나오고요. 비상장법인은 뭐 소액주주, 대주주 다 얻어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주식이 아니라, 그쵸? 보면 이게 세율이 달라요. 이게 일반적인 거 뭐 10%, 20, 25%거든요. 주식의 양도세율은요, 10%나 20%나 25%인데, 이게 부동산 양도로 보는 게 있어요. 부동산 양도는 일반 종소신고 세율이기 때문에 42%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A라는 법인이 있는데 내가 이 법인의 주주예요. 근데 얘가 부동산 과다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남한테 팔면 이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 걸로 봐서
부동산에 따르는 양도세율을 걸어라. 이건 뭐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요 부동산 과다법인의 정의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그죠?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뭐 간접 보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자세하게 안 할 테니까 개념만 아세요. 부동산 과다법인을 주식을 정의하는 개념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럼 내가 이 회사 주식을 파는데 여기 걸리면 나는 10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에 좀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맞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종소세율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얘기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축권이 개발할 때 뭐 그런 권리인데 요 이축권은 이제 기타 소득이었는데 올해부터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감정을 해서 별도로 하면 기타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축권이라는 게 올해부터 양도로 간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3번 고가 조합원 입주권은요. 그죠?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일 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잖아요. 그죠? 집이 하나니까. 근데 그게 1세대 1주택의 양도가가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일정 공식에 따라 양도세 나오죠. 그죠? 거기에 주택 입주권 중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왜냐면 원래 이제 뭐 주택에 있는 조합원 들었는데 조합원의 입주권 중에 9억을 넘어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9억 넘어가는 요 공식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했어요? 법이 바뀐 게 아닌데 구체적으로 띄웠다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지정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맨날 언론에 나오죠. 투기지역 뭐 서울에 가면 이런 데들 다 이런 지정지역의 공고이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입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는 참 무서운 조문이죠. 업무에 쓰지 않는 땅을 팔면 양도세를 낼 때 일반 양도세 세율이 추가가 돼요. 세율이. 그죠? 지정지역 외에 있는 건 넘겨보면 10%가 추가되고요. 지정지역 내에 있는 건 20%가 추가돼요. 이게 추가됩니다. 이런 추가 중과가 되는데 지정지역 공고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죠? 지정지역이 되기 전에 있었는데 지정지역으로 바뀌었다.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뭐 계약을 했으면 10%만 내라 이런 겁니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5번 안 읽어도 6번 중요한 것 같네요. 재외국민 외국인의 부동산들 양도세 신고 제출 의무 신설. 안 해보셨으면 이건 잘 모르겠다. 그죠? 우리나라 분인데 저기 뭐 캐나다 사시는 분들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을 팔면 인감을 떼야죠. 인감이 안 나와요. 인감이. 그렇게 되면 인감 서류를 떼려면 동사무소에서 현행은 국세청에 가서 양도세를 신고하고요. 그죠? 뭐 확인하는, 양도세를 냈다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인감을 떼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받아서 인감을 떼어줘야 부동산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잔금을 받는데, 인감을 떼기 위해 돈도 안 받았는데 양도세를 먼저 내야 돼요. 내야만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니까 이런 제도 때문에 이번에 뭐라고 됐나 보세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 외국인이면 소유권을 등기할 때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세에 제출하면 아마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인감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내면 이제 등기가 이전이 돼요. 그럼 이걸 띄워줘야만 잔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등기가 이전되니까. 그러면 이 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세무서에다가 발급을 신청하고 이거를 확인하고 내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양도소득세 서식을 써서 아마 납부하라고 그럴 거예요. 납부해야 세금을 납부하면, 그죠? 그거를 떼어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야. 아니, 이걸 떼어줘야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아야 잔금을 받으니까, 잔금을 받기 전인데도 어쩌면 요 확인서 내용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그쵸? 세금을 내라, 그렇게 되면 미리 잔금 받기 전이니까 이거는 저는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낼게요.
지급 보증을 쓴 적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건 과세권 확보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무조건 등기 넘어가서 양도세 내기 전에 이 사람들 도망가면 어떻게 하실래? 그렇죠? 도망가면. 그래서 이게 아마 미리 과세권을 확보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세무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신축 중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환산하면 양도세를 내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건 원칙이 실질가래요. 내가 이번에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샀다. 근데 취득가액 입증이 잘 안 돼. 계약서를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환산을 해요. 감정가액으로 환산하거나 기준시가로 환산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신축하거나 증축을 한 건물은 보통 이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했는데 5년인데 5년 안에 파는데 어떻게 취득가액을 잊어버렸냐 이거야. 가짜 아니냐. 환산하는 게 싸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가산세를 5%를 때려요. 5%를 때려요. 이런 가산세가 있다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죠? 넘어가세요. 9번. 자, 볼게. 이거 너무 잘 하시는 거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뭐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 뭐예요? 1세대 1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2년 이상을 이 집을 보유했고요. 2년 이상 거주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옛날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 거주해야 되죠. 하도 자주 바뀌니까 법이.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2년 이상 이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유하는 기간 중에 팔아먹기 전까지 2년 이상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살아야만 비과세가 1세대 1주택이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전세 주고 내가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됐는데 2년 이상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어쨌든 2년 이상은 살아야 돼요. 근데 예외가 2년을 안 살아도 되는 게 이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료 등을 5% 이하로 받으면 임대를 좀 전세 시장을 안정한다라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2년 안 살아도 돼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거 임대주택 등록을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조항도 또 어떻게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도 그죠?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 그래도 거주해야 돼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 안 되니까 요게 언론에 나온 게 12월 27일이란 말이에요. 법이 보면 밑에 적용 시기가 작년 12월 27일 이후에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등록을 한 분들은 역시 2년 거주 안 하고 팔아도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법이 워낙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양도세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또 바뀐 거고 그러니까 요게 작년 12월 27일 날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 대책에 따라 세법이 바뀐 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1세대 1주택 할 때 원래는 내 땅바닥 건물 면적의 5배까지 되는데 밑에 보면 수도권의 주거상업지형은 건물 면적의 3배까지만 부수토지를 인정해 줍니다. 1주택으로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자, 내가 집이 하나인데 집을 샀어요. 내가 이제 이사 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집이 있는데 먼저 집을 샀다고요. 그럼 2주택이잖아. 그리고 기존 집을 팔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봐주는 게 조정지역 내는 조정 대상이라는 좀 중요한 지역은 2년이고요. 일반은 3년이에요. 자, 이럴 때 이거는 그죠? 팔 때는 집이 2개였잖아. 이건 비과세를 해주시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요게 뭐가 바뀌냐면 오른쪽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이건 정말 또 기가 막힌 거야. 1년 이내 그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대가 다 가야 돼. 그리고 또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건 자꾸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너무 주니까 자봐 내가 이사 가려고 그랬죠. 집을 하나 샀죠. 그럼 무조건 1년 이내 그 집에 다 들어가야 돼. 우리 전 세대들. 나만 다 가도 안 돼. 팔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1년 이내 이 집을 기존 집을 팔아야만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전부 다 12월 17일 날 나오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 세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유 어려워 죽을 것 같죠. 이거 정말 그런 얘기들이 나오셨고요. 또 나머지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읽어보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20번으로 갈까요? 164페이지 20번. 고가 겸용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가끔 보면 이런 거 흔하죠. 1층, 1, 2층은 상가고 3층이 주택인지 이걸 겸용주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 집을 팔면 3층은 집이고 2, 3층은 뭐야? 상가잖아요. 또는 1층이 상가고 2, 3층이 집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그죠? 주택이 더 많아. 주택이 많아. 그러면 전부 다 주택이고요. 상가가 많아. 그러면 아까 3층만 집이라고 했으면 그것만 집이고 1, 2층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거예요. 2, 3층이 집이고 1층이 상가면 이게 집이 많잖아요. 그럼 전부가 다 집이거든요. 그럼 1세대 1주택에 해당을 받아요. 이번에 어떻게 돼요? 환장하겠네요. 2, 3층은 집이고 1층이 상가라도요. 이걸 통째로 팔아도 옛날 2019년 같으면 전부 다 집으로 봐서 비과세 되는데 2, 3층만 집이고 1층은 상가라고 지금 별도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층 포션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냅니다. 야, 아주 뭐 그냥 계속 강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166페이지에 22번 빨리 볼게요. 22번 뭐죠? 22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집이 이제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기준시가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뭐 재산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니까 이 정부가 하는 건 뭐야? 그냥 집은 하나면 된다 아니에요? 그죠? 팔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을 팔아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집을 팔아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샀는데 팔아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다. 토지나 이런 거는 공개념이니까, 그죠? 다들은 맞는 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문득 드는 거 그냥, 그죠? 우리나라 그린벨트 없애고 다 아파트 올리고, 아파트 20층, 50층 올리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런 어떤 그냥 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느나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못 잡게. 다시요. 아파트 20층이죠. 그 용적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풀어버리면 50층 지면 경관은 다 망가지고 다 망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그 함부로 못하죠. 그린벨트 없앨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정부로서는 뭐야. 집이 많은 사람 팔아라. 그런데 집이 많은 사람이 팔 때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왜냐하면 집이 두 채고 세 채 모르세요 혹시요? 집이 두 채면 양도차익의 실거래가 양도차익의 세율이 50%예요.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주고요. 집이 세 개예요? 양도차익의 70%예요. 지방세 하면 77%야. 장기보유공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 따지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준 거야. 작년에 퇴로를 열어줘서 이제 적용시기 보세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거 위에 보세요. 이게 그 대신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뭡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까 제가 중과한다고 그랬죠. 세율이 무지하게 높다고 그랬죠. 그건 아니라 그냥 일반 양도세 세율 6%에서 42% 그 세율을 걸어줘요. 이거는 몇 억이 차이가 나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6월까지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매물은 당연히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6월 넘어가 버리면 다시 70% 50%로 얻어맞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코로나라는 게 터지니까 누가 요새 집을 사겠어요? 여러분 그죠? 돌아다니질 못하는데 이거는 6월 말을 연장해 줘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임시국회 열어서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언론에서 들어보셨던 얘기들이고요. 170에 30번 봅니다. 170페이지.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면 이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특례가 10년 이상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해주고 또는 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뭐 밖에 산업단지는 3년 이상 하면 이 세금을 2년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해서 입금해서 분할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이나 개인 똑같아요. 분할 납부라는데 이걸로 10년 이상을 2년으로 바꿔주시고요. 2년 거치 2년을 균등을 5년 거치 5년으로 바꿔줘서 혜택을 확대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해 주시죠라는 조문이 하나 나왔고요. 개정이 좀 했고요. 자, 이게 양도소득세 끝났고요. 173에 종부세는 그냥 보시죠.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상속세로 나갑니다. 175에 176 보시면
상속세 가서 3번에 갑니다. 가업상속이라는 게 있듯이죠. 일정 업종에 해당 분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주식을 이 회사 넘겨주거나 개인 사업은 뭐 식당을 넘겨줄 때는 어마무시한 공제를 해서 가업을 승계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업상속입니다. 근데 요건이 사후관리가 보통 10년이었어요. 가업상속한 이후에 10년을 뭘 해야 된다. 사람이 줄면 안 된다. 뭐다. 그 업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이건 대단한 겁니다. 7년으로 완화해줬고요. 사람을 자르면 안 됩니다라는 이 조항도 상당히 완화시켜줬습니다. 완화시켜주고 또 자산을 팔면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맨 밑에 오른쪽에 업종을 변경하면요. 업종을 변경하면 그렇죠? 자산을 팔고 변경된 업종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팔아서 R&D에 썼다 그러면 팔아도 돼. 그러니까 가업상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근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요, 뭐 상속세에서 뭐 그렇고요. 180페이지에 5번에 가요.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상속세가 6개월인데 이때 못 돼도 뭐 이런 상속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혹시 아시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통 뭐 그냥 사람 따라 2억이다 뭐 이런 게 일괄공제 5억인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아빠가 먼저 죽으면 엄마랑 애들이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엄마 거 빼고 애기들 거는 2억 뭐하고 5억인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걸 기한 후 신고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6번에 1번이요. 동거주택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상속받으시면 그 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 한도가 5억인데 6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집의 80%인데 전액이 되니까 이제 뭐 10억짜리 집을 받으시면 상속받으시면 엄마 아빠 모시고 살면 이런 공제 6억을 또 빼줍니다. 이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랬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먼저 죽을 거니까 죽으면 네가 엄마를 모시고 살래? 그리고 엄마 죽으면 그 집을 받아라. 그럴 때 이런 상속공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게 부양을 모시는 기간이 꽤 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안 되는 건 안 되고요. 꽤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았을 때 이런 혜택이 됩니다. 이 혜택을 늘려준 건 저는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이런 동거주택 상속의 오른쪽에 첫째 줄에 그죠? 비상속인과 공동으로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미 집이 그렇죠. 집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50%, 엄마에게 50%를 집을 등기 넘겨줄 수 있죠. 그럼 이 집은 우리 엄마랑 아들이 공동으로 돼 있다가 엄마가 죽으면 물려받으면 그렇죠. 이것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집을 받을 때 6억 한도로 공제를 더 받아라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공제 제도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0에 8번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차등배당 때문에 나온 거예요. 차등배당 때문에 칠판 보세요. 차등배당이라는 건 이거예요. A라는 법인의 주주가 갑이 90%를 갖고 있고 여러분 을이 10%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억 원을 배당을 하면 여기가 9억을 받고 여기가 1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갑이 나는 배당을 안 받을래. 그리고 내가 받을 거를 그렇죠? 내가 받을 걸 을아 네가 받아라. 그래서요 뭐예요? 10억 원을 다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차등배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요분은 10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데 문제는 요 차등배당이 뭐 아셨지만 이게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그럼 이건 증여거든요. 그래서 상증법상 여러분 이 차등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증여세를 때리거든요. 거기다가 소득세를 뺀 게 이게 여러분 플러스일 때만 추가로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요게 플러스일 때만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강의할 때 맨날 하지만 이런 차등배당이 한 53억 정도까지는 뭐예요? 세금이 안 나와요. 증여세가 안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이건 뭐야? 증여로 안 보니까 우리 맨날 배울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걸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50억씩 차등 배당을 계속해도 돼. 여러분, 증여라는 건 원래 엄마 아빠는 10년 이내 합산하고요.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1년 이내 합산하거든요. 동일 거래라면, 그죠? 근데 이게 법에 이게 이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가 나 증여가 아니면 이건 합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도 또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중간 배당을 해요. 중간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 중에 볼게요. 2019년 10월 20일 날 임시주총에서 중간 배당을 했어요.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또 2020년 3월 20일 날 그죠? 또 정기주총에서 중간 배당, 근데 정상적인 배당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중간 배당을 30억을 했고요. 이때 40억을 하면 이때는 옛날 법으로는 이것도 그냥 50억이 안 넘으니까 그냥 없고 이것도 50억이 안 넘으니까 아닌데 이번에 법을 바꿔서 뭐예요? 요 두 놈을 1년 이내 차등 배당하는 걸 합산해서 이러면 이때는 70억이죠. 그럼 증여세 나와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 배당하고 차등 또 정규 배당하면 걸린다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올해 2020년 1월 1일에 배당할 때 작년에 중간 배당하신 분 조심해 합산합니다. 50억이 안 넘으시면 되는데 넘어가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회계사님 저희는 중간 배당이 한 게 아니라 작년엔 3월 26일 날 정기주총에서 배당인데 올해는 3월 20일이면 이게 1년 이내잖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1년 이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차등 배당하는 분들은 다 비상장입니다. 주총하는 날짜가 일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는 하루라도 늦었으면 좋겠네요. 요 조항을 대비해서. 요 조항을 대비해서. 이해하셨죠? 그죠? 맨 데드라인은 3월 30일 날 하시면 똑같게 되니까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중요한 건 13번입니다. 13번 보시죠. 상증법에 이게 45조의 5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초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 없어지면 물 먹는 거예요. 보세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겁니다. 칠판 보시죠. 자 A라는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의 갑이 뭐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법인의 증여를 하죠. 당연히 이 을은 갑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자 이게 증여가 되면 이 법인은 자산 수중이익으로 법인세 내죠. 법인세 내죠.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 법인세 내버리면 이게 갑이 이 회사 밸류가 늘죠. 그냥 뭐 100억이라고 보세요. 100억에 세금 22억을 냈어요. 그래도 78억이 늘죠. 78억이 늘면 자산 가치가 느니까 상징법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이 사람이 늘잖아요. 그렇죠? 늘어서 이게 결국은 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 사람이 대주주 있는 법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금이 나왔다. 이렇게 밸류가 늘면 결국 이 사람이 증여한 걸로 봐서 갑에게 세금을 내는 조문이 45조에 오는데 현행 조문은 저 법인이 결손일 때와 흑자 법인일 때 정의들이 좀 달랐어요. 이건 정말 잘 바꾼 겁니다. 이제부터 이 법인이 결손금이 있거나 없거나 공식이 똑같고요. 공식이 똑같고요. 지배주주 지분율은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이 회사의 지분율을 3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을 때 권리고요. 이 갑의 특수관계인이죠. 이 갑의 특수관계인들이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직계존비속들이 이쪽에 증여했을 때 이제 증여세를 때리는데 그 공식이 재밌네요. 어떻게 됐어요? 주주에게 직접 증여했을 때 증여세에다가 법인세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재밌는 게 1주당 밸류가 올라가는 걸 떼지는 게 아니라 아주 논란이 좀 있겠네요. 100억을 직접 줬을 때 여기서 이 100억에 대한 개인으로 받았을 때 증여세에서 법인세를 뺀 거를 이걸 과세 이 금액이다. 그죠?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세금 오른쪽에 공식이 나오시죠? 그죠? 공식이 나오시죠? 공식이 나와서 산출세액의 뭐뭐뭐다 공식이 나옵니다. 다만 이 개념이 뭐예요? 이 개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요. 요 공식으로 증여세를 때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 1주당 밸류가 올라가서 이 사람이 이 주식에 대한 이 밸류가 아버지가 증여해 준 건 올라간 금액이 그 올라간 금액에 증여세를 때린 게 증여세인데 요 증여세가 지금 요걸 한도로 한다. 그죠? 이거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분명해졌어요. 요건 정말 중요한 조문이에요. 상증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조문의 하나가 좀 전에 요 차등배당의 아까 요거랑요. 그 다음에 요 45조 5조문 요 두 조문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놈이 상증법 조문입니다. 올해는 상증법은 그 두 개 정도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16번 188로 옵니다. 188 빨리 오세요.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개선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자, 이게요. 상속세법에서 평가를 할 때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면 중소기업은 15% 할증, 일반 기업은 30% 할증, 이하면 20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조특법 101조에 따라 2020년까지 할증 배상이 안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A라는 법인에 여러분 봐요. 갑이 80%를 가졌어요. 그럼 이거를 상속세에서 평가를 하니까 1주당 밸류가 여러분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봐요. 이 A라는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50% 넘어가니까 15%가 할증되니까 얼마야? 11만 5천 원이고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거는요 30%니까 얼마예요?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할증한 금액이 이게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조세특례제한법 101조에 가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중소기업이면 이 할증 평가를 배제할게요. 2020년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그냥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조문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제가 물어요. 이 회사 주식은 상속세 평가가 10만 원이에요? 11만 5천 원이에요? 지금 할증하라는 건 상증법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증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조특법이에요. 그죠? 그럼 결론으로 중소기업은 10만 원인데 이게 어렵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101조 조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101조 조문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상속세법에서 이런 평가 조문을 없애고요. 아예 중소기업은 할증이 없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만 그냥 20%를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제부터 무조건 12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10만 원이 시가예요. 예, 그리고 101조 없앴고요. 101조 없앴고요. 근데 이게 101조를 인용하는 조문이 법인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법인세 소득세법에는 조특법의 그 101조를 살아있는데 이건 법을 안 날린 거고요. 조특법에 이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요. 그냥 상속세법에서 아예 0%, 일반은 20%입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빨리 잡으셨어요? 상증법에서 이놈.
중간 배당, 정규 배당할 때 합산한다라는 거 하나, 45조예요. 요거 할 때 이런 것도 흑자 결손 없이 똑같은 로직으로 간다더라. 이런 몇 가지들이 상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190페이지. 190의 5번으로 갑니다.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이런 상속세법의 평가하는 공식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세법에서 송금불산입이거든요. 그래서 각사업료 소득에 도해에 있는데 그건 빼주라.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우리 아까 업무용 승용차 했죠. 송금불산입 해주고 그것도 빼주라. 이런 게 좀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800만 원은 송금이죠. 그거는 또 도해줘라. 이렇게 공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식이 바뀌어서 해주시고요. 영업권을 평가하는 건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단 개인으로 가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법인에서 영업권은 개인으로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1년밖에 안 됐고요. 이럴 때 영업권을 잡을 때는 개인 기간 2년권 합쳐서 3년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한 건 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납을 할 때 뭐 해라 이런 것들 별거 없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바로 뭐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가 상증법입니다. 진도 기가 막히게 나가네요. 1시간 남았죠? 부가세법 하고요. 지방세 하면 딱 정확하게 끝나네. 거의 뭐 제가 놓친 거 없이 다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복습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고 다시 한번요. 세법에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구를 볼 때 명확하다라는 건 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좀 분명했다라는 거고요. 적용 시기를 잘 보시라고 그랬죠. 이 바뀐 것 중에 2019년에 소급 적용하는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한번 나중에 복습하면서 쭉 요것들 제가 설명은 다 했는데 접어놓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하고요. 또 뭐 하자고요, 여러분요? 부가세하고 이제 지방세법을 할 겁니다. 지방세가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주 꽤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쉬고 마지막 5째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